안녕하세요. 관급교 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13페이지의 건축물 관련 행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법과 관련된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건축법의 적용 대상은 건축물에 관한 공법상의 규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축물과 관련된 대지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건축 관련 행위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내게 되면 보통 하나 정도 출제하고 있는데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관련 행위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건축 행위가 되게 됩니다. 여기 건축 행위는 건축물에 관한 축조 행위를 건축 행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게 된다고 하면 이를 신축 행위라 하고, 기존 건축물을 크게 만들게 되면 증축 행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 또는 재축이라 표현하는데, 건축물이 멸실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축조하게 된다면 재축이라 하고, 건물 소유자 철거하고 기존 건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지 안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 위치 등을 변경시키는 것을 이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고 그리고 관련 문제 하나 정도를 풀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위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가 파악하실 것은 건축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건축행위를 구분하는데, 건물의 규모가 예전보다 크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를 신축 그리고 증축행위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나대지 상태에서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예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면 이를 신축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종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히 종물인 부속 건축물에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이를 신축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예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증축인데, 건물의 규모가 예전보다 늘어난 상태에서 나대지인 때에는 신축,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증축 행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규모가 종전과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 또는 재축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개축 행위는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했을 때 개축,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훼손되는 것을 멸실이라 표현하는데, 멸실된 이후 종전과 같은 규모의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행위 외에 이전이란 개념을 들게 되는데, 이러한 다섯 가지를 건축행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이는 개발 행위로서 건축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음이 심각하게 발생하거나 먼지가 발생할 수 있고 공사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건축물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그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개발 행위한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건축 허가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번 대수선입니다. 여기 대수선과 관련된 사항은 17회 시험 때 문제로 기출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건축물 관련 행위 중에 건축행위와 대수선
두 가지를 들게 되면 건축이 시험 문제 하나 나왔을 때 대수는 2번 정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수과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건축법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대수선 자체가 별도 시험 문제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수선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건물에 시간의 경과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하자에 대해서는 수선하게 됩니다. 그런 수선 행위는 참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 건축부에서는 대수선으로 정해놓고, 이러한 대수선을 하는 때에도 시군구청장에게 건축 허가받은 때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 대상인 대수선, 아주 크고 중요한 수선이기 때문에 대수선이라 표현합니다. 이 대수선 행위 범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봐놓습니다. 우리 교재 14페이지에는 대수선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함께 확인해 주시는데, 이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벽 3 계단, 미관이란 말을 기억하시면서 대수선과 관련된 9가지 종류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여기 벽선, 계단, 미관, 사람이 인공을 가하여 만든 것 중에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이를 미관이라 표현합니다. 반면에 자연의 힘에 의해 아름답게 조성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이를 경관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것은 계단이고 그 계단 이름은 벽삼입니다. 이러한 벽삼 계단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면 미관이란 말로 각각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벽삼 계단 미관이라는 말 생각하시면서 9가지 대수선 범위를 교과서에서 확인해 놓습니다. 1번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여기 내력벽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하중을 희생하기 위한 기둥 역할하는 벽면체를 내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내력벽을 증설,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해체, 철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벽 면적 1제곱미터라도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게 되면 모두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내력벽 벽 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그래서 내력벽의 수선 변경 시에는 30제곱미터 이상이었을 때 대수선에 해당되고 30제곱미터 못 미치는 경우라면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력벽과 관련되어서는 수선 변경 시에는 30제곱미터 이상부터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묶어서 기억합니다.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보, 그리고 지붕틀. 그러면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 우리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이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하 주차장을 방문하게 되면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에는 천장을 조성해 놨지만 지하 주차장의 경우는 천장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수평 구조물로서 위층 바닥에 붙여 설치되어 있는 수평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라 표현하는데, 이 보는 건물의 하중을 기둥에 잘 전달시키기 위한 수평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를 한 개라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시에는 3개 이상인 때 대수선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붕의 외관을 장식하는 것으로 이 하나하나 엮어 놓은 것을 지붕틀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붕틀을 잘 조정하게 되면 팔각정 같은 지붕 팔각형의 형태가 나오거나 사각형, 원형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잡아주는 것을 지붕틀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대수선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붕틀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함으로써 건물 외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건물의 미관 또는 건물에 눈이 오게 되었을 때 제설과 관련된 기능을 다하기 위한 형태로서 이 지붕틀을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방화벽 또는 방화벽을 위한 바닥 등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여기 방화벽 등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벽면을 말하는데, 보통 건물 한 층에 여러 세대가 존재한다고 하면, 또는 하나의 건물에 여러 거실이 존재한다면 특정 거실에 발생한 화재가 다른 거실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해 놓은 곳이 바로 방화벽입니다. 이러한 방화벽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모두 대선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화벽과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간에 한번 보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6.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사실 일반 계단은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것과 건물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것은 5개 계단이라 표현하고, 그 5개 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선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계단은 그 형태, 기능에 따라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주계단은 보통 건물의 규모가 4층 이하일 때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주계단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빌라 같은 데를 방문하게 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계단 구조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계단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갑종 방화문이라 보이는 철제문으로 계단 부분을 구획, 나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갑종 방화문이 하나 존재하고 계단이 이용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피난 계단이라 표현합니다. 반면에 백화점 등의 큰 건물에 있어서는 비상 계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갑종 방화문에 해당되는 철제 문을 2번 열어야만 비상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계단을 특별 피난 계단이라 하는데, 이러한 주계단 등은 화재 발생 시에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주요 구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에 대해서는 방화 관련된 기능을 고려하여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시에는 대선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7번 미관지구의 건물의 외부 형태, 담장을 변경하는 것. 여기 미관지구는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미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의해 아름답게 조성된 곳이 있다면 그때는 경관이라 표현하고요.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아름답게 만든 것이 있다고 하면 이를 미관이라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궁이라고 하면 문화재이죠. 그런 고궁 건물 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아예 배제하고, 그리고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한옥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한옥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 한옥을 다음 세대까지 유지 보존하기 위해 미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을 변경하는 것은 대선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옥마을로 항상 연상해 주시고, 그 한옥마을 안에 한옥을 외부 형태를 변경한다고 하면 이는 한옥 대신 양옥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걸 마음대로 허용하게 한다고 하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한옥 자체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에 대해서는 대수선에 포함시키고,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쉽게 허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래서 한옥을 유지 보존할 목적으로 7번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하는 것을 대선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다주택의 가구 간의 경계벽, 다세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대선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벽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구 다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건물 한 층에 2세대 이상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경계벽을 말하는데, 이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경계벽을 마음대로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 다세주택 또는 다가구택이라면 흔히 빌라라 불리는 것으로 주차장 문제라고 하는 큰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차량의 보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택 건축 시에 건축 허가 조건으로 주차장은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를 치른 적이 있고 그 당시에 국민소득이 많이 향상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차량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2003년도에는 주차장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면도로 주차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소상공인에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서 점심시간대에는 주차장 그냥 이용하는 경우 있죠.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들면서 주차 문제를 현재 좀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살펴볼 것은 저 2003년 이후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새로 건축하는 빌라, 다세대, 다가구택에 있어서는 세대당,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법령을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갑자기 강화되니 빌라 건축업자들은 이러한 탈법 행위를 저지르더라고요. 좀 전에 25평 4세대 만들다가 이제 100평짜리를 한 세대 만드는 것으로 빌라 건축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대에서 한 세대라고 하면 주차 공간은 한 대면 충분하죠. 그런데 이 주차장은 건축 허가 조건이었지 건축 허가 이후 공사 끝난 이후에는 아무 문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세대 다가구택에 새로 경계벽을 설치함으로써 25평 4조각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은 변함없이 한 대였겠죠. 주차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2005년도에 건축법을 개정하여 그 많은 주택 중에 다세대주택과 다가구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손에 포함시켰고 이러한 대손은 건축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미리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때에만 저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허가 내주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건축 허가 못 받았겠죠. 그래서 2005년 이후에 빌라 밀지역의 주차장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 문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억하시고 특별히 경계벽의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대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대상 주택이 다가구, 다세대택에만 국한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반면 아파트 주택은 보통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통해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세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만 대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건축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c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그러면 건물 외벽에 단열 등의 목적으로 마감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감 재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정부에는 도시형 생활택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도시형 생활택인 아파트의 외벽 단열재를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폴 양쪽에 철판 데워놓는 것을 말하는데 화재 발생 시에 그 스티로폴은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1층에 발생한 화재가 순식간에 건물 꼭대기층까지 확산되었고 바로 인접한 건물까지 화재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 외벽에 사용하는 단열 등의 목적의 마감 재료는 방화 등과 관련되어 좀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c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손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손과 관련되어 벽, 3, 계단, 미관이란 말을 함께 보시면서
여기 벽과 관련되어서는 최소한 두 가지 벽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건물 하중을 행하는 내력벽, 그리고 건물 외벽에 단열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마감 재료, 수선, 변경 시에는 30km 이상 수선 변경하는 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계벽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봐주십니다. 사실 이 경계벽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등에는 자주 시험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관리사 시험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다세대, 다가구택에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수선 변경 시에 30km 이상부터 대수선에 해당될 수 있는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 그리고 경계벽이라는 말 보게 되면 다가구, 다세대에 관한 사항들을 꼭 한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숫자 3과 관련되어서는 건설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수선 변경 시에는 3개 이상인 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놓겠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기둥을 2개 수선함과 동시에 보를 2개 수선하게 되면 대수선이다, 아니다? 대수선 못 됩니다. 합쳐서 3개 이상이 아니라 기둥만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보만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그러한 때만 대수선이고 합쳐서 3개라고 하면 관계없죠. 그래서 기둥, 보, 지붕틀, 수선 변경 시에는 3개 이상일 때 대수선이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계단과 관련되어서는 5개 계단 빠져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미관지구는 앞으로 한옥마을이라 생각합니다. 그 한옥마을의 한옥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옥의 외부 형태의 변경, 담장 변경에 대해서는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켜 함부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9가지 사항들을 구분하시는데 벽, 삶, 계단, 미관, 이 말 기억하시면서 9가지 대수선 범위를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대수선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보시는 게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건축 대수선은 주요 개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 용도 변경입니다. 18회 시험 때 용도 변경이 4년 만에 다시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9회 시험 때는 출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지만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들은 한번 살펴놓습니다. 가끔 3세판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회 시험에 출제했던 것과 달리 다른 유형의 시험이 기대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여기 용도 변경은 건축 허가받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에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구조 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공사 끝났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판단한 때 사용 승인 받아 해당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 승인 시에 해당 건물은 건축 허가받은 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용 목적이 결정되었는데 불구하고 이후에 사용 승인 당시에 용도와 달리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를 용도 변경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용도 변경은 가끔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등산로 주변에 외관은 단독택인데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택이라고 하면 단독택 범죄에 포함되지만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그 식당을 보통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거 용도에서
근린 생활시설 용도로 용도를 바꾸었다고 하면 이거 사용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그 사용 목적 달라진 것을 법에서는 용도 변경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도 변경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단독택 이용하게 되면 일가족 3명, 4명 정도가 이용하는 건물인데 이것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100명, 200명이 드나들게 됩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허용할 필요 있죠. 그래서 이 용도 변경 시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재지,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용도 변경에 대한 신고 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시, 군, 구청장에 허가받은 때 또는 신고한 때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의 주무관청이 누구이다? 시, 군, 구청장이라는 것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관계법규는 공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가기관은 일반 국민에게 사회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각종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각종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주무관청이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끔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부가 통지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 국가기관은 경찰서장 그들이 범칙금, 부가 대상자, 부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행정처분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행정처분의 주체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라 불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라 불리는 각종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기관이라 표현하는데 각부 장관급이 있다고 하면 그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그 주무행정관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으시죠? 만약 광역이란 말 쓰게 되면 이것은 시도지사급을 말합니다. 기초란 말 쓰게 된다면 시, 군, 구를 말하는데 경기도에는 가평군 그리고 광주시 이러한 시군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도라고 하면 그 해당 행정관할구역은 시와 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인구 10만 명 이상인 행정관할구역이 있다면 그때는 시라 표현하고 10만 미만일 때는 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경기도에 속해 있는 도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행정관할구역 안에 비자치구를 두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당 또는 일산 저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에 구를 분당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는 시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행정관할구역을 여러 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를 법에서는 대도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것은 행정관할구역을 시와 군으로 구분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대도시라며 이 대도시에는 분당구 같은 구를 두게 되는데 그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서 선거로 뽑히는 자가 아닙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분당구청장 같은 분당구에 대해서는 비자치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선거로 뽑힌 시, 군, 구청장이 행사하고 비자치구청장은 인허가권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행정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구와 군으로 구분하는데
10만 미만인 곳이 있다면 군이라 표현합니다. 서울시장이 있는데 또다시 경기도처럼 시군으로 구분하면 시장이 두 명이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그러한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행정관할 구역에 특정 행정관할 구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이라면 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있죠. 인구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광역시 소존자는 행정관할 구역을 구, 군으로 나눈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통칭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크게 시, 도로 구분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청장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최근에 세종시와 제주도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인구가 한 56만 정도입니다. 아주 과거에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각각 선거로 뽑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행정비용 낭비라 해서 도지사만 선거로 뽑고 제주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는 시군이 존재하더라도 이들은 각종 인허가권 없죠.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만 인허가권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와 세종시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로서의 인허가권과 시군 구청장의 인허가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에 관한 기본적인 구분으로 현재 국가는 중앙행정기관장, 각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구청장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 공부하더라도 여기 허가제와 신고제 중에 까다로운 절차는 허가, 편리할 절차는 신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용도 변경 시에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된 허가 신고에 대한 구분으로서 시설군 제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 시설군 차셨죠.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 2번 산업 등의 시설군, 3번 전기 통신 시설군, 4번 문화집회 시설군, 5번 영업시설군, 6번 교육 독시설군, 7번 근린 생활시설군, 8번 주거 업무시설군, 9번 그 밖의 시설군. 이 그 밖의 시설군을 기타 시설군이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군 앞글자를 조합하면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란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준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금융기관에는 영업 전문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 전문 팀에는 경제도양이나 세제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 성은 건시고 이름은 주기입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게 해결되시면 시설군과 관련된 상위 시설군과 하위 시설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죠. 산업성의 시설군이죠. 전기 통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기타 시설군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앞서 용도 변경과 관련된 개념을 설명할 때 단독택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한다. 단독택이라고 하면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중에 어디? 주거 업무 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을 식당을 바꿔 사용한다면 식당은 근린 생활 시설군이거든요.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이것 까다롭게 처리해야 되죠. 그러한 때는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공장을 미술관으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공장 등에 해당되는 산업 등의 시설군을 미술관인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 대상이 될 겁니다.
그처럼 이 시설군 9가지를 파악하게 되면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때는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때는 신고, 이런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군 9가지를 순서로 기억하시면서 자산 전문 용도 건축이란 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가끔 서로 다른 시설군 상호간에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동일한 시설군 상호간에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8번에 주거 업무시설군 보게 되면 단독택, 공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인 기숙사로 또는 다세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물설군의 단독택에서 공동택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시설군 같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서로 다르죠. 심지어 다가구택이 아니라 다세택을 기숙사로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동택인 다세택을 같은 공택인 기숙사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이때는 같은 시설군 내 같은 용도 안에 용도 변경이 되죠. 그러면 동일한 시설군 내 용도 변경에 있어서는 건축 안전 기준이 같거든요. 여기 주거물 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건축 기준이 차이 나는데 보통 이 주택을 만들게 되면 건축 비용이 평당 400이지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정하고 건축하게 되면 평당 건축 비용이 한 450에서 500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 안전 기준이 낮은 쪽에서 건축 안전 기준이 높은 쪽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처리할 필요 있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반대 상황이라면 쉽게 할 수 있죠. 반면에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 다가구택을 기숙사로 용도 변경하거나 다세대 주택을 기숙사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건축 안전 기준이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허가 신고제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과 그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페이지에는 용도 변경에 대한 절차로서 기역, 니언, 허가 신고 대상을 각각 서술합니다. 그리고 디귿,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에 있어서는 시군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리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생략합니다. 가번 줄만 쳐놓습니다.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 시에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생략한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내게 되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이걸 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신 동일한 시설군 내 용도 변경에 있어서는 허가 신고 대상 아니죠.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은 허가 신고 대상 아니고 서로 다른 시설군 상환의 용도 변경 시에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건축 절차의 준용과 관련되어 기억 그냥 가번만 쳐놓습니다. 건축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니은 설계입니다.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허가 동그라미 놓습니다.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다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 설계에 있어서는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설계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사용 승인입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다 면적 합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준용한다. 여기 용도 변경은 보통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 하는 것인데 이 용도 변경 중에 건축 기준이 바뀌게 되면 그 건축 기준에 적합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택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용도 변경 기준과 관련되어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건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위 설군에서 상위 설로 용도 변경하면 이는 허가 대상이고 그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상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기 때문에 보강 공사라는 것을 해야 되죠. 이러한 보강 공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둥 더 세우는 겁니다. 만약 허가 대상의 용도 변경으로서 그 바닥 면적 합이 500 이상이면 용도 변경하는 자 마음대로 보강 공사할 것이 아니라 건축사가 작성해주는 설계 도면대로 보강 공사하라. 그러한 의미에서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그 바다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때 사용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준용이라는 것은 인용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 허가 또는 신고 용도 변경 허가 사항이라고 하면 보강 공사 했을 겁니다. 이러한 보강 공사가 건축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끝났는지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상위 설군에서 하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특별히 기둥 등이 있다고 하면 기둥 몇 개를 철거하는 것이 신고 대상 용도 변경의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사를 했고 그 공사 이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끝났는지 확인해야만 안전하게 그 건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공사 다 끝났을 때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같은 설군 내 용도 변경에 있어서는 공사한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용도 변경하는 바닥 면적이 500, 1000이랄지라도 설계, 사용 승인 절차를 준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 설계는 보강 공사가 필요한 용도 변경의 허가 대상으로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용 승인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바닥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 공사하는 경우라면 그 공사 끝났을 때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일부 건축 절차 중에 설계, 사용성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 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당시에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것을 용도 변경을 하고 이러한 용도 변경은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되죠. 시설군 9가지 구분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산 전문 연구 건축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시설군 9가지 구분해 놓습니다. 보통 시험은 여기까지 나오고요. 좀 까다롭게 나온다고 하면 준용 규정으로서 설계, 사용성에 관한 사안들을 시험에 묻게 될 겁니다. 그리고 4번 건축의 용도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축의 용도, 건축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하는데 16페이지 1번에는 단독 주택 있고 그리고 22페이지에 28번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이것 시험에 하나 나온다고 하면 다 외우실 건 아니죠. 사실 이 부분은 17회 시험까지 한 3년 연속해서 시험 문제가 반복된 적이 있습니다. 대신 이쪽은 최근 개정사항이나 우리 시험 말고 건축법을 시험 범위로 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기출문제를 고려하여 출제 가능한 것 한 4개 정도를 함께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나가시고 현재 건축법의 건축의 종류에 대해서는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3문제 또는 4문제 정도를 함께 풀어봄으로써 대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리모델링입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건축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일부 증축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축물이 노화되게 되면 보통 재개발하기 위해 완전 철거해버리죠. 철거하지 않고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합니다. 그 본질은 대수선, 일부 증축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유지관리는 건축의 소유자 등이 사용 승인된 사용 승인 동원해 놓습니다. 건축의 대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이 멸실될 때까지 멸실동을 해놓습니다.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건물을 사용하는 자, 소유자, 관리자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 훼손되는 시점, 철거입니까? 멸실입니까? 멸실이죠. 그래서 사용 승인 받은 이후부터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멸실될 때까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뭐라 한다? 유지, 관리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에 관한 범위, 시간적 범위를 꼭 한번 봐놓습니다. 사용 승인, 멸실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 실내 건축입니다. 우리 인테리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인테리어를 건축법령에 새로 반영하게 되었는데 그 인테리어를 건축법에서 말한다? 실내 건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건축물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함께 살펴보십니다. 그러면 잠깐 확인해 놓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함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건물 건축하는 공간을 대지한다. 그래서 1필지, 1대지 원칙을 한번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지에는 주택, 그리고 주택의 건축물로서 28가지 형태의 건축물을 함께 보게 되는데 단독택, 공택, 단독택에 있어서는 특히 다주택과 다가구 주택 3층까지였죠. 그리고 공택에 있어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 4개층이 아니면 연립, 다세대인데 동당 바다 면적 합이 660초가면 연립, 이하인 때는 다세대 주택이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건축물 기준으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과 배제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배제하는 건축물로서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 부재, 준자는 운행 관련 시설, 고속도로 통행시설 시설,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공장 용도의 이동이 쉬운 간이, 창고 4가지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 중에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과 배제하는 것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의 구성성을 살펴보시면서 건축의 내용들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현재 건축물을 구분하게 되었을 때 층수, 높이 기준에 따라 고층 건축물 2개 됩니다. 이러한 고층 건축물은 초고층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부속 건축물, 주종 관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부속 건축물은 종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우는 판문소가 16층 이상이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속 6가지와 위관 장교 노동 6가지는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 3m란 말과 20m란 말 보는 게 일이죠.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서는 올해는 주요 구조부에 관한 사안들을 꼭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크기,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로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히 외벽 중심선을 말쓰게 되면 이는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이고 구획 중심선을 말쓰게 된다고 하면 이는 바다 면적에 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이 크기와 관련되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구성편에서는 분명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대수선, 특히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벽삼, 계단, 미관이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내력벽, 그리고 외벽 마감 자재, 30m 이상 수선 병행하는 것을 대손해야 한다. 경계벽, 다가구, 다세, 주택 나와야 되죠. 숫자 3,
그리고 미관지구란 말 보게 되면 항상 한옥마을로 연상해 주시는 게 대선 9가지를 정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밖에 용도 변경, 사용 승인 당시의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 정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리모델링, 그 본질은 대수선, 일부 증축이라는 것 기억하십니다. 유지관리, 사용 승인 시부터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을 유지관리라 합니다. 실내 건축, 인테리어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 범위에서 늘상 중요하게 봐주실 것은 바로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들을 살펴주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23페이지의 건축법 적용 특례 이런 것 시험거리 못 됩니다. 대신 기본적인 사항들만 함께 살펴보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3페이지 건축법 적용 특례부터 함께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